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수리학 강의를 맡게 된 오철호라고 합니다. 네. 이 소방수리학 과목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우선은 소방수리학이 어떤 과목인지. 자, 우리가 보통 소방수리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유체역학이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방수리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물에 관한 학문이다 이거죠. 물에 관한 이론 학문인데, 소방유체역학은 유체라고 하면 뭐죠? 액체와 기체를 총칭한 게 유체인데, 이거에 관련된 어떤 물리학이라는 개념이죠. 유체역학은. 그러면 개념이, 범위가 소방유체역학이 수리학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죠. 네. 훨씬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위가 넓으니까.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기사의 시험 과목이 소방유체역학, 관리사의 시험 과목이 소방수리학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뭔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얘기죠. 뭘 생각해 보셔야 되느냐? 우리는 관리사를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체역학의 부분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수리학만 고민하시면 된다. 그래서 너무나 깊은 이론을 들어가시거나, 그러니까 수리와 관계된 게 아닌 말 그대로 유체역학에 관련 유체역학만의 어떤 이론에 심취하시면 그만큼 시간을 많이 뺏기시는 거기 때문에 수리학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 역시 제 수업 역시 수리학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수리학의 이제 관리사의 출제 한번 비율을 한번 볼게요. 출제 비율. 자, 출제 비율이라는 게 우선 소방수리학이 단독 과목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고, 먼저 수리학하고 또 뭐가 있죠? 전기회로가 있죠. 전기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약재화학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과목이 한 과목이 돼서 총 25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출제 비율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출제 비율을 분석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한번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왜? 우리의 목표는 항상 25문제를 다 맞는 게 아니라 60점이잖아요, 60점. 그죠? 60점. 60점이 몇 문제인가요? 15문제인가요? 네, 15문제. 네. 우리는 15문제만 맞으면 되니까. 자, 여기서 어떤 고민을 해보시냐면, 나는 수리학을 정말 자신 있다. 그러면 수리학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난 전기회로를 너무 자신 있다. 그러면 전기회로를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공부 아예 안 하셔도 되죠.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약재화학은 뭐 당연히 뭐 어렵지 않은 과목이니까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과목이고, 출제 비중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보면은 보통 수리학이 10문제에서 12문제, 그 다음에 전기회로가 8문제에서 10문제, 약재화학이 3문제에서 5문제. 근데 약재화학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소방안전관리론이라든지, 또는 뭐 기계 쪽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NFSC에서도 좀 가끔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뭐 기타 이론까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딱 문제를 어떻게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1차와 2차를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자, 문제는 수리학에 초점을 맞출 거냐, 전기회로에 초점을 맞출 거냐. 전기회를 원래부터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전기 전공자분들은 이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보통 수련을 하시면 되지만, 어떤 분들은 난 전기는 너무 모르겠다. 그러면 포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운데 이걸 붙잡고 늘어지면 수리학적인 문제가 생겨요. 즉, 수리학은 1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2차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리학은. 2차를 위한 준비 과정은 완벽해야 됩니다.
이건 완벽하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있다면 2차에서 우리 계산 문제 한 문제 실수하면 그걸로 또다시 2년 고생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수리학은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완벽히 준비해야 됩니다. 자, 얘를 무조건 완벽히 준비한다면 10문제에서 12문제는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다. 세모가 아니고 얘는 다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정기 회로를 잘하면 찍어서도 몇 문제 맞히잖아요. 찍어서도 몇 문제 맞히고 얘 다 맞히고 얘 다 맞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70점 이상은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사람은 또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전기회로는 포기하지 마시고 전기회로에 내가 너무 힘든데 너무나 전기회로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 그래서 수리학 중심으로 가시는 게 어떤 나중에 2차를 대비한 과정은 훨씬 더 편리하다. 전기회로는 2차하고 특별한 연관이 없습니다. 물론 공부하시면 당연히 근본 원리를 아시는 데는 좋지만 특별히 전기회로를 모른다고 해서 2차의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되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구분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이제 출제 비율을 좀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한번 공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공부 방법. 자, 이미 뭐 공부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오셨을 거고 뭐 많이 아실 텐데 저는 이제 한번 이런 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지금 가장 먼저 선행될 건 당연히 이해죠.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하시고 나서 그냥 이거를 넘어가세요, 보통. 이해했으니까 다음에 보면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이해와 동시에 여기에 키포인트를 하나 잡으세요. 일종의 뭐 여기 뭐 따지면 수력 같은 경우 공식이 되겠죠. 공식 키포인트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나중에 하지 마시고. 강의를 듣고 나서 이해하신 이후에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다. 키포인트는 뭐다고 공식을 정리를 하시는데 방법이 이런 방법이 어떨까 싶어요. 암기 카드 활용. 자, 앞면에다가 뭐 힘의 단위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힘의 단위. A4를 이런 A4가 있으면 이걸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6등분 한 다음에 앞면에 힘의 단위를 쓰고 뒷면에다가 힘의 단위가 뭐냐면 킬로그램 메타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뒷면에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에 앞면에 문제, 뒷면에 답을 써서 이런 어떤 키포인트를 공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카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뒷면에 있으니까 안 보고 딱 놓고 한번 써보는 거죠. 이거는 몰라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몰라서는 안 되는 키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상당히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하시고 뭐 암기카드 활용해서 뭐 공식 정리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지금 10문제, 12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실질적인 계산 문제는요. 계산 문제는 한 3문제에서 5문제입니다. 계산 문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25문제를 25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전기회로도 계산 문제가 나오고 수리학도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두 개 동시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만약에 여기서 뭐 한 10문제 계산 문제 나오고 뭐 7, 8문제 나온다. 뭐 시간 내로 못 풀어요. 그래서 배분 자체를 수리학적 계산 문제 3문제에서 5문제. 자, 그럼 나머지는 뭐냐는 얘기죠. 나머지는 일반 이론이에요. 일반 이론. 일반 이론은 무조건 속독하시면 돼요. 저런 식으로 적어서 뭐 하지 마시고 제 교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몇 번 읽다 보시면 막 써가면서 열심히 하실 필요도 없어요. 몇 번 읽다 보시면 결국은 해결이 될 겁니다. 요 나머지 문제는. 자,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 보신다면 어떨까 싶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자, 우리가 지금 문제예요, 문제. 예. 문제가 참 문제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1차 어떤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풀이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한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1차에 시간을 많이 쏟아 부어서 뭐 한 80점, 90점 맞으면 좋긴 하겠지만 의미가 없어요. 결국 커트라인은 60점이니까. 커트라인이 60점인데 우리가 80점 공부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70점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하는 거죠. 70점 정도의 수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관리사 1차 문제는 절대 기출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100% 문제를 새로 만들어요. 새로 문제를 만든다면 굳이 기존의 기출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름만 잘 듣고 정리하시더라도 70점 맞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는 뭐 소방 안전관리론에서 일부가 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수리학은 당연히 많이 있고, 전기회로 쪽도 좀 있겠고, 그런 계산 문제 부분만 제가 봤을 때는 문제 풀이를 해주시면, 왜? 이거는 적응력을 길러야 되니까. 예.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서 당연히 계산 문제는 문제 풀이를 하시고, 나머지 일반인으로 속도로 해결하시고, 문제 푸셔서 해결하지 마시고. 예. 문제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을 문제를 10문제도 만들 수 있잖아요. 10문제 푸는 시간보다 하나의 이론 내가 이해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런 내가 이해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시간적으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예. 자, 간단히, 예. 첫 시간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예. 자, 그럼 일단 진도를 나가면서 또 중간중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 펴보시면 6페이지인가요? 예, 유체의 성질이 나옵니다. 유체의 성질. 장이 총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유체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힘의 구분이 나오죠. 힘의 구분. 자, 힘의 종류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수직력, 전단력, 응력 세 가지가 나오죠. 자, 먼저 수직력 한번 읽어볼게요. 수직력은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힘으로 유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아,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수직력이구나. 자, 전단력. 전단력을 마찰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작용하는 면에 대해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이며 평행이 핵심 뭐죠? 평행이. 마찰력이라고도 한다. 쉽게 하면 이런 거죠. 어떤 면이 하나 있다. 면이 있으면 이 면에 힘이 이렇게 가해진다. 그러면 얘를 우리는 수직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면이 있는데 방향이 이런 방향, 즉 이런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얘는 전단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전단력이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당연히 마찰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직력과 전단력을 구분하시면 되고, 세 번째 응력을 한번 거기 보시면, 자, 유체의 힘, 즉 외력이라는 표현이 더 사실 쉬운 표현인데, 유체의 어떤 외력이 가해질 때 유체 내부에서는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저항하려는 힘이 발생한다. 이 저항하려는 힘을 응력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응력의 종류는 세 가지가 나오죠. 인장응력, 수직응력, 전단응력. 전단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다시 전단응력이 나왔어요. 전단력과 전단응력의 관계는 나중에 가시면 그 뉴턴의 점성법칙이 나옵니다. 예. 뉴턴의 점성법칙에서 좀 자세히 다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이거는 뉴턴의 점성법칙에서 전단력과 전단응력의 차이를 다루기로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여기서 인장응력과 수직응력 나왔죠. 뭐 일종의 인장응력은 이런 거죠. 뭐 이런 어떤 뭐 철이라고 할까요? 뭐 있다면 이렇게 잡아다니면 얘는 인장응력이 되는 거죠. 인장응력. 자, 수직응력. 얘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 하나 받쳐놓고 누르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휘겠죠. 그러면 얼마나 휠 거냐, 얼마나 늘어날 거냐, 얼마나 늘어나지 않을 거냐, 얼마나 견딜 거냐, 이런 부분이 응력의 부분이다. 결국 응력은 견디는 걸 얘기하면 견디는 힘, 그죠?
인자응력은 이런 형태, 수직응력은 이런 형태로 견디는 힘을 응력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 다음에 유체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체의 분류. 자, 유체의 분류를 보시면 1번이 유체의 정의가 나오고, 자, 유체의 정의를 먼저 읽어볼게요. 네. 자, 유체는 즉 액체와 기체를 총칭하여 유체라고 한다. 아, 유체는 액체와 기체를 총칭한 거구나. 즉 우리가 현재 사물에 정해진 것 중에 고체만 빠졌죠. 네. 고체 빠지고 나머지를 우리는 다 유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우리 수리학에서는요, 앞으로 고체는 보지 않습니다. 고체는 보지 않고 액체와 기체, 즉 유체만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성질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되는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상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변형이 쉽고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 뭐 다 아실 수 있는 거고. 자, 유체의 외력, 즉 전단력이 작용하면 연속적으로 변형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뭐 만약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배가 지나가요. 액체니까 배가 지나가면 유체가 변형을 이루죠. 그죠? 아, 그런 것들이 유체의 성질이구나. 예. 자, 4번. 유체의 외력을 제거하여도 곧바로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변형을 일으키는 물질. 배가 가다가 딱 섰어요. 딱 쓰면 물결이 딱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죠. 그죠? 이런 것이 유체다 이거죠. 기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사람이 걸어가는데 기체가 움직이겠죠, 주변이. 딱 멈추면 기체가 멈추는 게 아니라 기체가 또 흘러가겠죠. 이런 것들이 유체의 성질이구나. 객관식에서 이제 그런 걸 이해를 하시면 더 쉽게 이제 푸실 수 있으니까. 근데 고체는 다르죠. 종이를 가위로 잘라요. 힘을 딱 전단력을 가하면 잘리죠. 멈추면 전혀 잘리지 않고 가만히 있죠. 이게 고체니까. 고체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네. 자, 그 다음 유체 분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체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죠. 점성에 따른 분류, 밀도의 변화에 따른 분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 처음에 이 개념 잡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점성에 따라서는 점성 유체와 비점성 유체. 이거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점성이 있다. 끈적거림. 점성이라는 건 뭔가 끈적거림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점성 유체라고 표현하고, 끈적거림이 없다. 비점성이다. 비점성 유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어떤 물질도 비점성 유체는 없어요. 그럼 왜 이걸 여기서 논하고 있느냐? 우리 수리학에서 점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모든 학문의 원리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형태가 너무 달라지니까. 그래서 앞으로 논하는 모든 우리가 유체는 비점성이라고 가정하고 그 전제하에 공식도 전개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성과 비점성을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밀도의 변화에 따른 분류는 객관식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제 이거는 객관식 문제에서 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먼저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로 나눠집니다. 자, 압축성은 대표 유체로 기체, 비압축성은 대표 유체로 액체가 있습니다. 기체는 내가 여기다가 기체 어디 통에다가 기체를 담아놓고 누르면 한 점 없이 압축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압축성이네, 그죠? 액체 물 넣어놓고 물 눌러보면 압축이 될까요? 안 되죠, 잘. 예, 이것이 비압축성 유체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즉 기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여 밀도가 변하면 압축성 유체로 본다. 예. 자, 음속보다 빠른 비행물체 주위의 공기 흐름. 당연히 기체는 압축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다 왜 얘를 들어놨냐? 예. 기체도 압축성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밑에 나오네. 어디? 저기 비압축성 유체 끝에 보시면 얘를 보시면 달리는 물체 주위의 기류.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얘는 주변에 공기가 절대 압축이 안 될 것 같아요. 걸어가는. 그렇죠? 예. 걸어가면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기체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비압축성으로 본다 이 말이죠. 유체의 구분은 일단 기체는 압축성, 액체는 비압축성으로 구분을 하되 그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다시 구분한다. 객관식 문제에서는 그걸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예를 지금 그게 들어져 있는 거죠. 음속보다 빠른 비행물체 주위의 공기 흐름은 음속보다 빠르기 때문에 분명히 기체는 압축이 되니까 당연히 압축성 유체가 되는 거죠. 네. 자, 밑에.
액체에 강한 힘이 작용하여 약간의 밀도가 변하는 경우라면 그 액체도 압축성 유체를 볼 수 있다. 원래 액체는 비압축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 힘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얘도 압축성이 된다. 즉 수압 철판 속의 수격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큰 압력이 가해져서 약간의 부피의 변화가 있겠다. 그러면 얘도 액체인데도 불구하고 압축성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뭐 디젤 엔진에 있어서 연료 수송 간의 충격파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압축성 유체 하나만 보시면 사실 비압축성 유체 보시나 많아요. 우리가 그 기본 틀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니까. 현재 상태가 압축이 되는 상태면 압축성, 압축이 되지 않은 상태는 비압축성. 기체 액체를 떠나서 문제에서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2번 동그라미 2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번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 자 당연히 유체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유체가 있을 거고 존재하지 않는 유체를 우리는 이상유체라고 하는 거죠. 이상적인 유체다. 즉 점성을 가지는 모든 유체는 이상유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실제 유체라고 표현하는 거고, 자 이상유체는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점성이 없는 유체다. 즉 비점성 유체. 또 압력이 작용해도 밀도, 즉 부피의 변화가 없는 비압축성 유체를 이상유체라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정리하면 비점성, 비압축성,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완전 유체라고 적어놓으세요. 비점성, 비압축성, 완전 유체를 우리는 이상 유체라고 한다. 즉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상 유체를 가지고 우리 수레학의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사실 해보실 부분이 있어요. 3번 이제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기체의 분류가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유체의 분류였고 이번에는 기체의 분류입니다. 자, 이 기체에도 이상기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상기체. 그 이상유체와 앞에서 본 이상유체와 이상기체는 다른 겁니다. 분명히.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자, 우선 기체 분류 보시면 똑같이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가 있네요.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 자, 실제 기체의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실제 존재하는 모든 기체로서 분자 간의 상호작용, 즉 분자 간의 인력, 서로 끌어다니는 힘, 또 반발력이 있는 기체이다. 서로 끌어다니고 밀어내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기체가 실제 기체다. 자, 그 실제 기체가 고온, 온도를 높여주거나 압력을 낮춰주면 점점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이상기체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 뭔가 활발하게 분자 운동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얘가 이상기체에 가까운 성질을 갖게 됩니다. 고온 저하, 그죠? 거꾸로가 아니라. 자, 이상기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기체로서 분자 간의 인력이나 반발력을 나타내지 않는 가상적인 기체이다. 실제 기체는 변수가 너무 광범위하여 공학에서는 편의상 모든 기체를 이상기체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번에 이상기체의 가정조건이 나오죠? 이거는 결국은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언급하는 것은 특별히 의미 없고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 거기에 이제 정의 부분에 완전 탄성체라고 나오는데, 즉 기체는 완전 탄성체라고 해서 지읒 부분에 나오죠. 그게 기체에 외력을 가해서 변형되어도 외력이 사라지면 곧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그 성질인 탄성이라는 것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아무리 외력을 가해도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물질을 완전 탄성체라고 한다. 이런 경우는 이상적인 기체에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밑에 한번 간단히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자, 다음 중 비압축성 유체를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은? 비압축성 유체하면 먼저 떠오르실 게 뭡니까? 액체다. 자,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수량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비압축성 유체는 물이다. 그죠? 물이다. 그리고 압축성 유체는 공기다. 그냥 딱 그걸 떠올리시고 거기다 싹 써놓는 거죠. 살짝. 물이구나. 근데 그 물을 바르게 나타낸 거. 일단 그걸 먼저 생각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관내를 흐르는 가스이다. 물이 아니네요. 관내에 워터 햄머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그럼 물인데? 답은 배우 순환 시 옆으로 갈라지면 유동하는 것 물인데? 좀 이상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봐야죠. 상태를 봐야 된다. 상태. 얘가 압축 상태인가 아닌가. 관내에 워터 햄머를 일으키는 물질. 압축됐죠? 그죠? 네. 수역장이 발생하면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배우 순환 시 옆으로 갈라지며 유동하는 것이다? 비압성 맞아요. 그죠? 근데 라번 읽어볼게요. 압력을 받아도 체적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유체이다. 이게 정의잖아요.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 그죠? 가장 바른 건 정의를 아예 써놨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라가 된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 예. 어쨌든 잘 구분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 자, 마저 문제를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아이디얼 가스, 즉 이상기체를 옳게 설명한 것은 이상기체, 실제 유체이다. 당연히 아니고, 실제가란 말이 들어가면 아니고, 비압축성이다. PV는 NRT식을 만족하는 기체이다. 아까 제가 안 읽었던 이상기체 가정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PV는 NRT가. 그러면 이게 맞는 거죠. 답원이. 분자 간의 인력, 서로 인력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그래서 답은 라번이 맞는데, 비압축성, 비점성, 이건 뭐죠? 이상유체인 거죠. 이상기체와 관련이 없습니다. 비점성, 비압축성이 이상기체와 관련이 없고 이상유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순간 혼동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거 잘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비점성과 비압축성은 이상유체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비압축성 유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비압축성 유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압축성 유체를 찾아라는 얘기네요. 그죠? 압축성 유체는 기체를 찾으라는 얘기네요. 그죠? 압축성 유체. 자, 흐르는 냇물 우선 압축 안 되네. 달리는 기차의 주류 압축 안 돼. 건물 둘레를 흐르는 기류 압축 안 돼. 관 속에서 수격작용은 액체인데도 불구하고 압축돼. 그죠? 압축되는 거 라번이 답이겠네요. 자, 이상유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 유체, 이거는 뉴턴 유체라고 하죠. 뉴턴 유체.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점성이 대단히 큰 유체, 점성이 큰 유체, 실제 유체. PV는 NRT식을 만족하는 유체, PV는 NRT 이상기체. 점성이 없고 비압축성이다. 이게 이상유체네요. 답은 라번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